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아직도 마음은 30 몇 살인 것처럼 젊기만 한데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었네요. 지금 시대에는 60도 젊다고 하잖아요. 제가 봐도 저는 아직 창창한 것 같아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생각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에게는 제3의 인생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저에게도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고 기적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가족들과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유원지에서 부모님 손을 놓치고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혼자서 유원지를 나와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른들에게 발견이 되었고 파출소에 며칠을 있다가 보육원으로 갔다고 해요. 이건 제가 보육원에서 들은 이야기이고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랍니다. 그래도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무서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한 분들도 아니셨지만 그들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에는 혼나거나 서러운 말을 들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만큼이라도 지낼 수 있게 해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보육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떠나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취직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고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원장님은 제게 기숙사가 있는 공장 식당을 알아봐 주셨어요. 미선이 너라면 어디서든 잘할 걸 믿고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 다른 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게 해야 돼. 제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손목에 빨간색과 갈색의 가죽으로 된 팔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원장님이 저한테 미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는 보육원에 올 때 4살 정도였고 너무 놀라서인지 한 달이나 말을 안 했다고 해요. 제 이름도 말하지 못했고요. 저는 원장님이 지은 이름으로 학교도 갔고 취직도 한 거죠. 공장 기숙사는 보육원보다는 좀 더 자유로웠고 무엇보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 들어가서 한 일은 요리보다는 그릇을 닦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 일이 힘든 줄 모르고 할 만큼 저는 신이 났어요. 얼른 돈을 벌어서 작은 자취방을 얻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매달 적금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너무나 뿌듯했고 방을 얻는 날 새 가구를 들일 상상을 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참고 일을 했어요. 공장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이제는 제가 요리도 직접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조리반 반장님과 함께 매일 들어오는 야채며 해산물 같은 식재료를 검토하고 차에서 같이 내렸거든요. 여자가 하기에 조금 힘든 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장님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아주 뿌듯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됐어요. 본사에서 내려온 남편은 사무직이었고 식당에서도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식재료를 나르는 걸 보더니 이러더군요. 와, 이거 재료가 아주 싱싱하고 좋은데요. 저도 이제부터 식당에서 점심 먹어야겠어요. 당시 저는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열망에 공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영양사 자격증을 따면 제가 직접 식당도 짤 수 있고 야간이어도 대학 졸업장이니 월급도 더 올라갈 걸 생각했죠. 저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자든 유흥이든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려고 공장을 나서는데 그 사람이 차 경적을 울리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묻는 남자에게 학교에 간다고 하니 저를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버스 타면 30분인데 괜한 패기치기 싫어요.
패는 무슨 패예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냥 타세요. 버스비 아끼고 좋잖아요. 버스비 아끼라는 말에 저는 혹해서 남자의 차에 타게 됐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저와 마주치는 날이면 학교 근처까지 바래다 주곤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근했던 남편에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빼앗겼죠. 그때까지 그런 친절과 따뜻함을 받아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자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상냥하게 구니까 이게 꿈인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남편과 사귀는 사이가 되어서 남편의 자취방에도 드나들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가기 전이었어요. 미선아, 나랑 같이 서울에 가자. 우리 거기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자. 저를 호영씨 집안에서 좋다고 할까요? 알다시피 저는 혼자이고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진 여자를 좋아할 남자 부모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나도 아버지 없다고.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잘 안 나. 그럼 나도 반은 고아인 거잖아.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미선이 너야.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라 반대 안 한다고 하셨어. 벌써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어쩌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화라도 내면 호영씨도 곤란했을 텐데. 그런 일 전혀 없었고 내 말대로 엄마는 나만 좋으면 상관없다고 하셨어. 됐지? 저는 정말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고, 남편은 그런 저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줬죠. 제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해서 서울에 가게 되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거든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 중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학교 휴학을 했어요. 휴학계를 내는데 어찌나 마음이 이상하던지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영양사 자격증을 꼭 따겠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던 건 당연했죠.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저는 섭섭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서울로 왔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벅차고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공장 식당에 반장님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을 때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이렇게 계속 울면 어떡해. 이러다가 계속 아들만 낳겠어. 신부가 결혼식에서 울면 아들 낳는다고 하잖아. 라며 남편이 놀리는 바람에 조금 웃긴 했지만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좀 무뚝뚝한 편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느라 결혼식 때도 분주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사하기도 했고요. 정말 잘 모시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부모님께 인사할 때 저는 드레스 차림인데도 남편과 같이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고마움이 컸어요. 결혼을 하고도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서울에 있는 야간대학에 가려던 제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거든요. 저에게 아이는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학교에 가는 건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저희 집 일뿐 아니라 시댁 살림까지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사시사철 온갖 김치를 다 담갔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 전부 제 차지가 돼버렸어요.
왜 내가 시댁 일을 전부 다 해야 되냐고 항의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처지가 꿀리니까 시어머니한테 일이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수그려야 되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와 남편과 살림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일을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보다는 원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차츰 제 생활비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항상 주던 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꾸 돈이 줄어드는데 혹시 월급이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석 달 전부터 생활비가 줄었는데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모르고 그렇게 주는 거야?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우리 너무 헤프게 돈 쓰는 것 같아서. 뭐 그리 돈 들어갈 게 있어. 반찬도 엄마네 거 하면서 좀 갖다가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있어. 그건 아니지. 우리 쓰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정우도 점점 커가고 앞으로 돈 들어갈 것만 있잖아. 그리고 애 먹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 지금 잘 먹어야 쑥쑥 잘 큰다는데 난 더 좋은 거 못해줘서 속상하다고. 뭐 형편 되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겠어. 있는 돈에서 머리 잘 써서 쓰는 게 여자가 할 일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어떻게든 아끼면서 아이 좋은 거 먹이고 남편 보약까지 챙기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반찬이랑 빨래를 하러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시어머니 빨래랑 한 주 동안 시어머니가 먹을 밑반찬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내가 용돈 말고 생활비 달라고 했어. 그런데 네 눈치 보여서 30만 원 이상은 못 준다더라. 너 돈 가지고 남자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면 안 된다. 남자가 째째해서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하겠니?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왜 남편이 생활비를 줄였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어머니 용돈 말고도 생활비를 챙기려니 당연히 저희 생활비가 줄어들 수밖에요. 남편은 자기 용돈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생활비도 저희 집 쓸 거에서 떼어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용돈 말고 생활비도 달라고 하셨다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쓸 걸 그렇게 떼어서 드리면 어떡해. 그리고 애초에 용돈이랑 생활비는 왜 나누는 건데? 당신이 드리는 게 어차피 다 용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에서 월세 받으시잖아. 거기서 받는 게 줄어든 건 아닐 거야. 요새 새가 오르면 다 올랐지 내리진 않는다더라. 왜 그런 말은 안 하고 무조건 생활비를 줄여? 물가가 올라서 힘든 거 당신이 살림은 안 해도 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우리 다음 주에는 장 볼 돈이 없어. 그러자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만데 그건 다 어디다 쓰고 다음 주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그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물쓰듯 하는 거야.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르라고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쯤 준 줄 아나 봐? 우리 먹고 쓰는 거 빼고 적금이랑 보험 넣으면 남는 거 없다고. 돈 주는 사람이 그걸 몰라? 그리고 내가 돈을 물쓰듯 한다고? 물쓰듯 하는 사람이 외출복 하나 제대로 된 거 없고 들고 다닐 가방 하나 없어? 당신은 당신이 번다고 당신 쓸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잖아. 시끄러. 어따 대고 한마디도 안 주고 바락바락 대들어. 아주 지 근본 없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거야. 그러더니 밥도 안 먹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고아인 저와 결혼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은근히 무시할 때에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제 편 되어줄 친정이 없다고
그 많은 일 시키면서도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한 적이 없었지만 저는 가족이 생긴 게 어디냐고 그저 저한테는 과분하다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서럽고 마음이 쓰렸어요. 시어머니는 솔직히 시장 국밥집에 들릴 때에도 제가 창피하다고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번듯한 회사 다니는데 제대로 된 사돈 없는 집 며느리랑 가기는 그렇다고 남편한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섭섭한 티 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아들만큼은 온전히 집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믿어서였죠.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아낄 곳을 찾아서 덜 써도 생활비가 모자랐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용돈하고 생활비 받으시잖아요. 그 생활비를 조금 줄이시면 안 될까요? 그이가 어머니 드리고 저희 집 쓸 거 주는 게 아무리 쥐어짜내도 모자라요. 내가 안 그래도 이야기 듣고 좀 봤는데 네 씀씀이가 해프긴 하더라. 뭔 장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받아가 놓는 거야. 세 식구 먹는데 들어갈 게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정우는 아직 어린애라서 양도 적은데 네가 먹지도 않을 거 사다가 괜히 썩히기만 하지 않냐? 그래서 이참에 니네 적금하고 보험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서 쓸 만큼만 주기로 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까 통화로 다 얘기했어. 어차피 네가 집에 올 거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호영이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저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살림을 하는 건 전데요. 그리고 제가 장을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머니 드실 밑반찬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항상 저보고 장 보라고 하셨지 한 번도 장 본 돈 주신 적 없잖아요. 얘 좀 봐. 지금 너 내가 못된 시엠이라는 말하고 싶은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얘가 이제 보니 아주 웃기는 애네. 네가 벌지도 않은 돈 가지고 계속 유세 떨고 네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모양인데 앞으로는 어림없다. 그렇게 알고 일이나 해.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조여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러다가 괜히 우리 아이까지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입 다물고 그저 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제 생활비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주고 그걸 다시 내가 탔어야 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주겠다고 하는 돈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생활이 될지도 걱정이었고요. 저는 결국 다시 남편한테 말을 해야 했어요. 당신 그러지 말고 다시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줘. 아니면 당신 용돈에서 우리 쓸 걸 좀 주던지. 어머니가 주신다는 돈으로는 아무래도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미쳤어? 난 뭐 용돈이 어디서 펑펑 솟아나는 줄 알아? 아니,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내가 돈 없이 초라한 행색으로 있어야 당신은 속이 시원해. 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야.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 갑자기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뜻하지 않은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 내가 돈 없어서 친구랑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해서야 내 체면이 뭐가 돼?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기 살려준다고 별걸 다 한다던데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맨날 우는 소리야. 이럴 때는 꼭 초라하게 자란 티가 나. 출신은 어쩔 수 없나? 그렇게 은근히 제가 고아인 걸 빈정거렸는데 정말 울고 싶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하늘 아래 아무도 없는 처지인지라 그저 혼자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국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가까운 식당에서 마늘하고 양파 까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밤에는 집에서 인형 눈 붙이는 일도 했고요. 정말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게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없었지만 그거라도 해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자 제가 부업을 하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예, 너 일한다는 식당에 있는 그 사장, 우리 집에서도 가까운데 내 며느리가 그런 데서 일하는 거 알면 내가 뭐가 되니? 또 네 남편 체면은 어떻게 할 거야? 좀 먼 데 가서 일을 구하던지 하지. 사람 창피하게 할 거야? 어머니, 제가 너무 먼 데로 가면 정우는 어떡하고요? 제가 며느리라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랑 제가 같이 다닌 적이 없고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 식당도 저 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물러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어머니 말하는 거에 토단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일은 그냥 넘어갔고 시간이 흘러 남편 월급날이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그의 월급날이라 돈 들어왔죠? 저희 생활비 보내주세요. 너 요새 돈 벌잖아. 근데 내가 굳이 보내줘야겠어?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보내주신 게 모자라서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벗겨먹고 싶냐? 너도 좀 염치가 있어봐라. 에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집안이 좋아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지가 나가서 그렇게 잘 본다는데 내 팔자는 이게 뭔지? 오히려 며느리한테 돈을 줘야 되네. 아니, 우리가 쓸 돈을 가져가 놓고서 자기가 돈을 준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인데 사돈도 없는 집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박복한 짓은 지가 혼자 다 해요. 맨날 돈 없다 징징대기나 하니 복이 들어오다고도 나가겠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한테 그나마 있던 정까지 뚝 떨어졌어요. 제가 한참 딸리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 모욕을 계속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할 일이죠.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할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예전에 일하던 공장 주방 반장님이 작은 급식회사를 차렸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연락을 하니 바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도 데리고 나와서 한쪽에서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때만 해도 3살박이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드물 때여서 아이 맡아줄 곳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금도 아이 맡아줄 사람이나 어린이집 찾는 게 힘들지만 더 힘들었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사장님이 된 반장님과 연결이 된 건 정말 천운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사장님한테 더 기막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기 남편 말이야. 나도 몰랐다가 퇴사하기 전에 본사에 갔다가 들었는데 한번 이혼했었다더라. 그게 남자 어머니가 괴롭히는 것도 장난 아닌데다가 자기 남편도 한성깔 했대. 그 여자도 집이 좀 어려웠다던데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라며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꼭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속은 것 같고 그 배신감이 너무 크니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남편은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서 큰돈 거는 것도 좋아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동안 제가 겪은 일만 생각해봐도 남편과 이혼하고 헤어졌다는 그 여자의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도 시선이었고 남편과 헤어지면 다시는 저에게 가족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또 제 아들이 저처럼 아빠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참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악착같이 이 약물고 살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홀대를 해도 제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더는 버티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미술대회를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려서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나가는 거라 아이도 정말 좋아했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때 아이가 쓰던 스케치북이고 물감이고 연필이고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한테 아이한테 뭘 사주면 좋을지 물어봤죠. 그런데 미술용품들도 생각보다 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선생님 추천으로 미술대회에 나간다는데 그깟 돈이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아이 미술 도구들을 다 새로 사줬고 미술대회 날 제가 따라갈 수 없으니
대신 그날 선생님과 맛있는 거 먹고 잘하고 오라고 돈을 아이한테 주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울면서 직장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돈이랑 미술 도구를 다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봤죠. 할머니가 그걸 가져갔다고? 미술 도구까지? 왜? 몰라. 나보고 미술대회는 무슨 미술대회냐고. 너답게 평범하게 살래. 엄마, 나다운 게 뭐야? 아이한테 너답게 살라니 이런 말을 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정우 미술대회 나갈 거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돈도 가져가셨고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너답게 평범하게 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선생님 추천받아서 미술대회에 나가는 애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새끼, 쓸데없는 대회 내보낼 정신 있으면 네 남편이 지혜미한테 돈 제대로 갖다 주는지나 잘 봐. 걔가 이번 달에 10만 원을 적게 줬어. 뭐 보너스가 적게 나왔대나 어쨌대나. 그러는데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집에 갔더니 호영이는 없고 정우가 학교 간다는데 보니까 돈에 뭔 비싼 스케치북이며 물감이며 애들한테 너무 과한 걸 갖고 아주 잘난 척하고 있길래 내가 다 가져왔다. 너네를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지시애미는 굶어 죽어도 네 아들만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키우면 된다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니? 네 새끼랑 네가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정우 어머니 손자예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이제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구만. 천의 고아불상에서 며느리를 걷어줬더니 어디서 패륜아들이라는 짓거리를 해. 누구한테 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금? 애한테 이런 돈을 주는 게 네가 제정신이야? 네 시애미는 어떡하고 살라고 네 아들만 신경 쓰냐? 라며 제 뺨을 철썩 올려붙이는 거였어요. 그러고도 저한테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며 너 나가.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고 너같이 천박한 핏줄 섞인 손자 새끼도 필요 없어. 니들 둘 다 나가서 없어져 버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저는 머리가 막 흔들렸고 시어머니가 퍼붓는 막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집으로 왔어요. 정말 그만 살고 아들하고 어디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밤새 꾹 참았어요.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왔고 저와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쿨쿨 자다가 출근 시간에 겨우 일어나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런 아빠라도 있는 게 나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같이 있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도 저처럼 보육원을 나와서 기숙사가 딸린 회사에 들어갔고 아주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언니, 우리 경찰에 잃어버린 가족 등록이라도 해볼까? 혹시 모르잖아. 언니는 팔찌에 이름도 있었다면서. 나는 나 놓고 갈 때 할머니가 준 손수건 있잖아. 그걸로 등록 한번 해보고 싶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거랑 가족이 있다고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 언니랑 나는 알잖아.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서름이 쌓인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혹시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등록을 한 후 처음 몇 달은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고 경찰서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애달는 것도 점점 지쳐갔고 그럼 그렇지. 찾을 거면 벌써 찾았지. 하고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잘리고 말았어요. 출장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지도 않는 출장을 갔다고 하며 법인카드를 남용하다가 딱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알까봐 창피해서 그 얘기를 입 밖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앞으로 내 용돈하고 생활비는 네가 줘야겠다. 너 요즘 그 급식 회사에서 직급도 오르고 돈도 꽤나 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제가 언제는 이 집 가장 아니었나요? 죄송하지만 그 돈은 못 드려요. 정우 학원비도 있고 앞으로 학비도 모아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직급이 올라도 큰 돈 벌지도 못해요. 겨우 저희 먹고 사는 건데 거기서 돈 못 드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어져서 난리를 쳤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 돈을 못 줘?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지금 저희 생활비는 포기 못해요. 제 경제력으로는 어머니한테까지 돈 못 드려요. 그동안 정우 아빠가 용돈 따로 생활비 따로 드렸잖아요. 그럼 모아놓으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밥집 넘기고 받으신 돈도 있을 거고요. 정우 아빠 새 직장 생길 때까지는 그걸로 버텨보세요. 너 따위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야. 너 진짜 뜨거운 맛 좀 볼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악을 쓰고 행패를 부렸지만 제가 꼼짝도 안 하자 결국 지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제가 회사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아들이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 자물쇠가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열쇠가 안 맞는다고 못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쇠 맞추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낮에 그 집 주인이라고 할머니가 와서 자물쇠 열쇠 다 바꿔갔어요. 그리고 자기 거기 산다고 열쇠 맞춰달래도 해주지 말라고 돈까지 주고 갔는데 아줌마 거기 살죠? 라며 사장님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데 어째 대충 제 사정을 눈치챈 느낌이더라고요. 하긴 옆에 하루 종일 밖에 있느라 파리해진 아들까지 있으니 왜 모르겠어요. 저는 집으로 전화도 해보고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밖에다 세워놓고 안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제대로 된 친정도 없고 가족도 없는 네가 우리한테 돈도 못 주겠다면 네가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있니? 됐으니까 그대로 떠나라. 우리도 더는 너희 모자 못 봐주겠다. 라는데 보니까 안에 남편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고 아등바등 살았나 싶게 너무 허무했어요. 울분이 터져서 당장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일단 아이부터 챙겨야 되겠기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한 대로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제가 집을 구할 때까지 있으라고 작은 방을 내주셨고 사장님 가족들도 저희 모자한테 불편해하지 말고 편히 지내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대충 방 정리를 하고 씻고 나온 아들한테 이불을 펴주면서 얼른 자라고 했어요. 엄마가 못나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했죠. 그랬더니 어린 아들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엄마, 그냥 이혼해. 난 괜찮아. 우리 반에도 엄마 아빠 이혼한 애 있는데 걔는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댔어. 난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제가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잘못했다고 빌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니 아들 말대로 둘이서 마음 편히 사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장님도 저를 승진 대상에 올려놓으시고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갖은 노력을 하셨어요. 저는 한 달 정도 사장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아들과 함께 옥탑방을 얻어서 나가게 됐어요. 둘이서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런 저희 모자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였을까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희선 씨, 가족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고 꿈만 같아서 몇 번이고 진짜냐고 물어봤고 잠도 오질 않아서 그 밤에 아이가 자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로 쫓아갔어요. 경찰서 담당 형사는
내일 오셔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서도 저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주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딸을 아주 어릴 때 잃어버렸다고 혹시 등록된 게 있나 하고 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미선 씨가 가지고 있던 가죽 팔찌하고 똑같은 가죽 팔찌를 할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선이라고 딸 이름을 적었는데 영자가 지워져서 선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유언지도 김미선 씨가 있던 보육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이고 당시 옷차림하고 잃어버린 당사자의 이야기가 딱 맞더라고요. 저는 너무 떨려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와서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난 후에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다시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몇 시간, 드디어 저를 찾는다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 남자와 같이 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와 남자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유, 우리 영선이 얼굴이 남아있네. 영선이 맞네. 영선아,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그렇게 가까운 보육원에 있었던 걸 몰랐다니. 엄마가 바보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영선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진짜 엄마 맞아요? 내 엄마예요? 제가 목이 메어 겨우 말하는데 남자분이 옆에서 영선아, 맞아. 내가 오빠야, 영선아. 혼자서 이렇게 기특하게 잘 컸네, 우리 꼬맹이. 그렇게 30몇 년 만에 만난 엄마는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고 오빠도 제 어깨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면서도 눈물이 나서 세 사람이 경찰서에서 한동안 펑펑 울기만 했죠. 저를 잃어버리고 아빠 엄마는 온 사방을 저를 찾아다녔고 저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도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갈 만큼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도 생활이 있었고 아빠는 해외 근무를 가셔야만 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저를 미아로 등록을 하고 경찰서에도 제발 저를 찾아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하고 친척들한테도 전부 부탁을 해놓고 해외로 갔었대요. 저를 잃어버리고 한 번도 마음 편한 적 없었는데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죽기 전에 꼭 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봤다는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더 눈물이 났어요. 너 김희선이 아니고 박영선이야, 영선아.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게 정말 꿈만 같다. 라며 오빠는 제 손을 꼭 쥐고 그제야 웃더라고요. 저는 그날 학교에서 온 아들을 데리고 엄마와 오빠와 함께 엄마 집에 가게 됐어요. 저한테는 언니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언니는 저를 보더니 영선이가 맞다며 저를 껴안고 또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아들도 울었죠. 오빠도 대기업에 다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지낸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도 언니도 다들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나는 부끄럽지만 대학도 졸업 못했어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우리 딸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똘똘한 아들까지 뒀는데 난 우리 딸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라며 엄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죠. 친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정말 실감이 날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서 언니가 바로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다고 해요. 엄마와 오빠 언니는 이미 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시간이 비었을 때 저는 엄마 오빠와 함께 비싼 외제차를 타고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벨소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비웃기부터 하더라고요. 왜? 나가서 고생 좀 해보니까 돈 줄 생각이 들디? 그 말에 뒤에 있던 엄마가 앞으로 나와서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너구나, 배워먹지 못한 씨애미가.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저희 3남매가 전부 달려들어서야 겨우 엄마를 떼어놓았어요. 어리둥절한 시어머니한테 변호사인 언니가 우리 영선이 그쪽 아드님하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할 겁니다. 아주 좋은 변호사를 구하셔야 될 거예요. 라며 서류를 안겨주고 각오 단단히 하라고 일러주더군요.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대개 아들? 회사 돈 훔쳤다가 걸려놓고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다시는 아무 회사에도 발 못 붙이게 만들고 말 거야. 두고 봐. 아니 그러니까 댁들이 뭔데 이 난리냐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한테 오빠가 저희 영선이 가족입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영선이 찾았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놀라서 아주 넋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어리 빠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뒤늦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저를 찾는다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사장님은 먼저 내가 행여 찾을 생각 하지도 말고 법정에서 만나라고 했어. 김 과장, 아니 박 과장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절대 연락하지 마.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라며 제 일처럼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있다가 법원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저한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실수였어,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만 봐주라. 당신 나 좋아했잖아. 우리 좋아서 결혼했잖아. 그랬던 나를 정말 쥐어받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 나는 이미 떨어질 정도 없을 만큼 완전히 질렸어. 나한테 가족이 생기지 않았어도 당신이 이랬을까? 아니, 당신은 아마 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야. 당신 엄마라는 여자도 그렇고.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 변호사와 함께 온 언니를 붙잡고 원래 저희 잘 지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주는 용돈을 가지고 며느리가 좀 뭐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순간 욱한 것도 있고요. 서로 오해를 풀면 좋지 않겠어요? 막말로 갈 곳 없던 동생분 저희가 아무 예단도 못 받고 받아줬는데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다 큰 성인 두 사람 결혼을 갈 곳 없는 동생을 받아줬다는 식으로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예단 못해온 걸 빌미로 지나치게 과한 돈을 뜯어냈고요.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소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조카 영선이 아들 말 들어보니까 할머니랑 아빠가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학을 뗄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 간 사이에 집 열쇠까지 바꿔서 애도 못 들어가겠죠? 그거 미성년자 정서적 폭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위자료 싹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세요. 언니의 똑 부러지는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래져서 이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렸지만 저와 언니는 단호하게 뿌리쳤죠. 언니 동료 변호사 덕분도 있고 시댁에 한 짓이 있어서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위자료도 받게 됐어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다달이 나눠서 주긴 했지만요. 남편은 몇 번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떠올라서 절대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아들도 차갑게 남편을 뿌리치자 그 사람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게 되었고 위자료를 내느라 힘들게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원하던 영양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엄마는 1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엄마 가까운 데에 살면서 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과 언니, 오빠 가족과 함께 편안한 가운데 잘 살고 있답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저처럼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해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